나이스 평가정보 CB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일하는 문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91년 하고 91년 1월 이후에 태어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하고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제가 왜 지금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요. 제가 91년 1월에 이 자리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기 계시는 여기 오른쪽에서 5번째 김명호 총재님께서 제 주례를 서주셨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91년부터 지금까지 2013년이니까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 이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기회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을 한국은행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미국도 다녀보고 여기도 다녀보고 하면서 오랫동안 여러 회사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이 CB연구소는 저에게는 8번째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제 나이 또래 그 세대에게는 8번째 직장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많아 보이는 그런 직장인데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게 3번째 직장이고 미국에서는 여러 군데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제가 16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 경험에다 담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가실 때는 제가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나누어 드리는 제 경험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각오가 좀 뭔가 시너지를 일으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겠지만 오늘 주제는 위험한 리스크, 기회가 되는 리스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위험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위험이 영어로 뭡니까? 뭐 여기 보셨으니까 리스크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위험이 영어로 뭡니까? 이런 슬라이드를 들이대기 전에 아마 상당수가 danger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그럼 리스크는 한국말로 뭡니까? 위험이라고 하죠. 그죠? 사실 사전에서 찾아보면 리스크와 danger는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그 동의어가 실제로 일상에서 쓰이는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그 인식의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danger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그리고 거기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그런 얘기들을 할 때 danger라고 많이 쓰고요. 믿져야 본전인 경우. 리스크는 좋은 결과와 좋지 않은 결과가 공존해 있는, 아직 결과가 The result is not realized yet. We don't know. 좋은 결과가 나올지 나쁜 결과가 나올지. 그걸 리스크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위험을 dangerous하다고 그러고 리스크는 위험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생각에 리스크가 dangerous하다고만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아까 선생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도 계십니다. 네, 이 강의가 여러분들 대부분이 학생들 그리고 직장 초년생들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전하는 그런 삶이 dangerous하다고 생각해서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만 산다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큰 리턴,
그것마저도 포기하게 되리라는 그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드리는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굉장히 학문적인 컨셉들이 많이 들어있는 얘기들입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포인트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리스크를 피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기대가 달라질 가능성입니다. 기대가 달라질 가능성.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게 10이라는 숫자인데 그 10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 그걸 리스크라고 하죠. 나쁜 결과가 나올 리스크를 걱정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택을 피해버린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찬스마저도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 교재 없는 얘기인데 제가 왜 이걸 그려놨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잘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골프장에 가면 조금 한타 더 친다는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적을 해줍니다. 그게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골프하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었지 하는 도움이 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한 번 더 집어넣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굉장히 학문적인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 날 아침에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하게 빨리 움직이질 않으면 자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열의가 저는 너무너무 놀랬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그런 게으름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국은행을 그만두고 사실은 제가 미국의 한국은행에서 학술연수라는 걸 보내줘가지고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제학 박사가 됐고요. 그리고는 매정하게 한국은행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한국은행에는 그 당시에 연수를 받은 기간만큼을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연수비를 다 반납하는 조건입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미국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11년을 살았습니다. 학교 5년 그리고 직장 생활 11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6년. 그 김병만이라는 사람 있죠? 병만족. 그 사람이 그 달인 코너에 옛날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달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연말을 한지 아십니까? 16년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한테 미국에 살았다는 그런 달인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너는 16년을 꼭 채워라. 그래서 제가 16년을 채우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게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세상을 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면 적어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있는 지식. 저는 이걸 이론, 이렇게 학문적으로 여러분들 배우는 이론을 저는 지식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통찰력에 의해서 얻어진 그런 내용을 지식으로 바꾸어진 그런 통찰력을 실행으로 옮겨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실행력이라고 저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갖고 계시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삶에 필요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그것들을 하나씩 좀 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강의가 2시간이기 때문에 리스크 개념 측정과 관리, 그리고 금융산업에서의 리스크, 금융 인프라 산업에서의 리스크, 그리고 기타 산업에서의 리스크를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컨셉에 맞는 부분만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잠깐 쉬고, 그리고 나서 에쿼티 프리미엄 퍼즐, 개인과 리스크, 그리고 국가와 시장이라는 부분을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그런 순서대로 제가 발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리스크는 제가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입니다. 이게 이제 확률이라는 개념인데요. 결국은 확률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더 낮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확률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제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프랑스의 라플라스라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라플라스 이론을 몇 가지 여러 군데서 보셨겠지만, 라플라스가 결과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 이런 개념으로 확률이라는 개념을 프랑스에서 도입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프랑스는 개념적으로 두 가지 크게 다른 그룹이 있었답니다. 하나는요, 결정론자들이에요. 종교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 라플라스에게 너 미친놈,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니 확률? 무슨 소리야? 이성론자들은요, 다른 쪽이 이성론자들인데, 이성론자들은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야? 확률에 의존해야 된다는 게 말이 돼? 양쪽 모두에게 배척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확률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후세에 있어서는,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이 확률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해결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아주 일상의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민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삶의 과정에서 통찰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소해 보일지는 몰라도 라플라스가 만들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상상력 안에서 만들어진 그 결과가 후세에는 어마어마한 변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파생상품, 금융산업에서의 리스크, 또 국가의 부도 리스크 하면서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위험의 종류에는 외부적으로 주어진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부, 기업이라면은 우리 기업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리스크, 이런 크게 외생적 리스크와 내생적 리스크, 익사제너스, 인다지너스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저의 주제에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리스크로 이렇게 보면요, 기업을 둘러싼 리스크는 재무적 리스크와 비재무적 리스크 해서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리스크들을 하나씩 공부를 하는 것이 기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굉장히 아주 튼튼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그 정보에 대한 그런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참 복받으신 분들인데,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이 자리에 오려면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 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시내에서 시내버스만 타고 전철만 타면 이 자리에 오시니 얼마나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혹시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사람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 이런 말 아십니까? 아는 분 계세요? 한 분이라도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이 뭐에 관한 얘기냐면요, 군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의 아들은 군대를 면제받는 사람. 장군의 아들? 그거 있잖아요. 무슨 그 군대 안 가고 요 밖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사람의 아들은 군대 가는 사람들. 어둠의 자식들은 누구? 전방에 가서 뺑뺑이 도는 사람들.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를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그런 아주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농담입니다. 미국에 그런 비슷한 조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이게 생방송 되는데 이거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은 럭키 스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펌 아시죠? 종자. 럭키 스펌. 럭키 스펌은 학생이 4년제 대학을 1학년부터 시작해서 4학년까지 다니면서 론을 하나도 받지 않고 졸업하는 사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 돈으로 학교 다닐 수 있다는 말이죠. 지유사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부모가 잘 낳아줘서 럭키 스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얻어놓은 결과를 가지고 나는 서울에 있는 그리고 서울 근교에 있는 대학을 다녀서 이렇게 열심히 오고 있는데 당신 지금 나한테 당신은 운이 좋았었노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불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열심히 하게 했던 그런 습성마저도 부모님들한테 물려받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들한테 감사하고요. 오늘 이거 끝나고 주말까지 해가지고 부모님께 문자 하나만 넣어드리십시오. 나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럭키하십니다. 서울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개인을 둘러싼 리스크. 여러분 아까는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했는데 개인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결혼, 사업하는 거, 취업하는 거, 또 파산할 수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경영도 해야 되고요. 또 잘못하면 서로 분쟁하다 보면 소송도 맞닥뜨릴 수도 있고 또 그런 일하고는 상관없이 일상에서 레퓨테이션, 평판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평판이 사람들의 비평, 신용, 선입견, 입소문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죠? 심지어는요. 봐보세요. 요즘에는요. 상대방의 신용 정보를 뭐요? 결혼해듀오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이제는 신용 정보를 교환해야 할 만큼 상대방에 대한 평판 리스크를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기 다른 데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 아들이 올해 졸업해가지고 대학생이 됐거든요. 근데 작은 아들이 대학생이 됐는데 졸업을 하면서 보니까 같은 기숙사에 유니클로 회장이 있죠. 유니클로. 그 집 자제가 같은 기숙사에서 4년 동안 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니까. 나중에 졸업할 때 알았어요. 야, 좀 잘 좀 같이 좀 지내지. 몰랐는데.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좀 알아볼 걸.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 평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자리에 미래 유니클로 회장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부를 일구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판이라는 게 무엇이야?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잘 지내세요. 서로 돕고 나를 상대방에게 마케팅하는데 노력하십시오. 나중에 미래의 미래셋 회장, 유니클로 회장이 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이
성함 어떻게 되세요? 송창헌 씨. 우리 저 미래 회장이, 송창헌 그때 우리 금요강좌 같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 어땠지? 친구들이. 그 친구? 정말로 인사이트풀하고 리더십 있고. 그게 지금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리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미국에서 16년을 살다 왔습니다. 가기 전에 물론 한국은행을 다녔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직장을 한 번 옮길 때 지금 현재 직장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그분들이 저에게 한번 만나자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영배 박사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누구한테 알아봤는지 아십니까? 당시 작년에 한국은행의 부총재 보 임원이시죠? 그분한테 알아봤습니다. 공교롭게 그분이 제가 모시던 과장님이었어요. 16년 전에 맺었던 인연에게 문영배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지금도 묻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위에 살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만 다 신경 쓰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열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주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얻은 통찰력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이 레퓨테이션을 쌓아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리스크의 측정과 관리입니다. 사실 리스크는 측정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요. 그게 리스크라는 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면은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고 체계를 만들 것이냐 또 의사결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리스크의 올바른 평가와 대처 방안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리스크의 그 특성을 올바로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 보면서도 이제 느끼시겠지만은 리스크를 재는 척도가 그걸 매저한다는 거, 계량화한다는 게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의 그 원래의 이 특성, 그 행태, 뭐라고 그러죠? 그걸? 네이처. 그 리스크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그것을 재는 척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척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분산, 외도, 첨도 뭐 이런 것들이 그 소위 말해서 통계학을 배운 분들 여기 통계학 아직 안 배운 분들도 계시죠? 다 배우셨나요? 여기서 보면은 뭐 분산, skewedness, 분포 있잖아요. 그죠? 이 분포가 어느 쪽으로 치우쳤냐에 따라서 skew to the right, skew to the left 하는 거고요. 첨도는 뭐냐면요. 분포가 얼마나 말하자면 솟아있느냐, 평평하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곧 보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파생금융상품 같은 거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시계열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평균 변동성, 시차 조정의 변동성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변동성이 바로 리스크에 대한 매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value at risk 해서 VAR, R가 얼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금융공학을 공부하시면 할수록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the nature of risk를 describe 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도 실제 업무에서는요, 굉장히 단순화된 그런 매저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투이티브 하거든요.
근데 인투이티브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 왼쪽에는 보면은 시큐리티 마켓 라인이라고 여러분들 파이낸스 공부하시면은 이거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대 수익과 리스크와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게 캐페 모형입니다. 이 캐페 모형 만든 샤프는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것도 보면은 위험과 기대 수익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오른쪽은요, 이건 멜킬이라는 사람이 A Random Walk Down Wall Street 해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투자 지침서로 엄청나게 팔린 책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1년짜리 수익률은 보면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 이것은 두 번째는 5년씩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여기서 변동성이 이렇게 줄어든다. 여기는 10년, 15년, 20년, 25년에서 투자 기간을 길게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연평균으로 보면 줄어들게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결국은 변동성 2차까지밖에 쓰지 않습니다. 분산까지. 이 자체가 분산이거든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래가 많은지 위에가 많은지 상관 안 합니다. 그죠? 아까 말했던 그런 스큐드니스 이런 것.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화된 방법으로 리스크를 다 기술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표준 정기 분포인데요. 표준 정기 분포는 이렇게 왼편에서부터 오른편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률로 나타낸 겁니다. 이 그래프가 이 지상에서 높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쪽 근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적은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표준 정기 분포고 그걸 누적화하면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차근차근 확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생할 확률이 얼마야? 1이죠, 1.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국은 확률값이 누적 밀도로 말하면 1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보면은 가장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표준 정기 분포가 굉장히 단순하고 널리 쓰기 좋지만 그리고 계산식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미분 적분이라는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미적분하기 쉬운 그런 개념들이 많이 실제로는 업무에서 쓰이고 있어요. 미분 적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선생님, 공자님이 지금 저 만났다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표준 정기 분포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계산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측정 방법에 따라서 정반대로 모양을 갖는 그런 리스크가 똑같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샤프가 만들었던 캐펜 모형이나 또는 멜킬이 만들었던 그런 투자 모형들은 보면 결국은 이 외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더 날카롭냐? 오른쪽으로 더 날카롭냐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서로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건 평균 기대값과 분산이 서로 같은 그런 분포입니다. 근데도 위험의 특성은 아주 다르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봐볼까요? 이건 똑같이 양쪽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그런데 솟아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솟아있는 정도가 다른데요. 이것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드려보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것은 양쪽을 갖다가 테일이라고, 테일 리스크라고 하는 테일 리스크. 테일 리스크가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떨 거냐면요. 사람들은 금융위기가 정말로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발생하기 어렵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융위기가 몇 번 일어났습니까? 최근에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 뭐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주기로 이런 위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를 나타내는 이 분포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내 생에 한 번밖에 겪지 않을 그 리스크를 그 확률 분포에 의하면
지금 몇 번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은 어떻게 기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잡는 게 좀 만만치는 않다는 거죠. 송창근 씨 맞죠? 여기 이건 또 블랙쇼얼스 옵션 가격 모형인데요. 이건 또 파이낸스 이제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이런 모형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것도 숄스가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모형 하나 가지고. 이게 옵션의 가격, 파생금융상품에서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새는 얘기인데요. 노벨 경제학상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그 이론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도 그 만든 사람이 이 세상에 생존해 있지 않으면 그 상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은 블랙 숄스잖아요. 블랙은 숄스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당시에 이 세상 분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노벨 경제학상을 놓쳤습니다. 이 블랙 숄스가 옵션 가격 모형, 여기 있는 모형을 만들었는데, 여기도 보면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가장 단순화된 표준 정규 분포 함수를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이 수익률 곡선을 보면 왼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기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모형 자체는. 물론 이건 기본 모형이니까 그런 거지만, 그래서 리스크라는 게 그만큼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계량경제학 공부하시잖아요. 계량경제학 공부할 때 보면은 얼마나 참 어려운 개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잘 따져놓고 보면 생각해 봐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변수 선택의 복잡성. 여러분들 여기서 국민계정 배우셨죠? 국민계정, 여러분들 아마 여기 많은 수가 국민계정에 대해서 여기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 자리에서요. 국민계정에서 산업이 생산 쪽, 뭐 지금 75개가 넘었나요? 제가 할 때는 75개였는데, 지출 쪽 35개. 그래서 110개의 산업 분야가 모여서 생산 쪽 국민소득, 지출 쪽 국민소득을 만듭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GDP,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거 만만치 않아요. 그죠? 변수도 많고, 또 뭐가 문제냐면요, 정보가 제때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전망을 해보려고 하면 분기 이내에 나타나는 거 없습니다. 정부의 결산은요, 2년 뒤에 나옵니다. 그렇죠? 결산이 2년 뒤에 나오는데 그 결산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망을 하려고 그러면 2년 뒤에 그 자료를 쓰니까 이미 그때는 우리가 전망하려고 하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그때죠. 적시성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정보의 불확실성. 사실 이 정보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올바로 변수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제대로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량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보면 회귀분석 모형과 시계열 분석을 공부를 하는데, 회귀분석과 시계열 분석이 서로 많이 서로 경쟁을 많이 합니다. 누가 더 전망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계량경제학 하면서 보면은 시계열 분석 먼저 배우고, 그리고 다음 학기에 시계열 분석을, 회귀 분석을 배우고 시계열 분석을 배웁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회귀 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한꺼번에 안 배우고 학기를 나눠서 배우는지 아십니까? 회귀 분석은 경제학자들이 만든 이론입니다. 시계열 분석은 통계학자들이 만든 이론입니다. 경제학자들은 한동안 시계열 분석을 인정을 하질 않았어요. 변수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 변수들을 가지고 나는 전망을 해낼 수 있어. 모형을 설명할 수 있어. 통계학자들은 통계적 특성을 들이대면서 웃습니다. 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멀티콜리니어리티, 다중공선성, 뭐 니네가 가정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 경제 통계에서는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것들을 일거에 쓸어버리는 방법으로 우리는 타임 시리즈 모형으로 설명을 해낼 수가 있어. 서로가 경쟁을 많이 한 거죠. 물론 지금은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통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모델링도 현실 세계의 복잡성으로 한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아까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통찰력, 하나는 지식, 그리고 하나는 실행력. 이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쭉 여러분들에게 리스크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지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지식. 야, 대단하시네. 이런 분을 멀티태스커라고 합니다. 졸면서도 다 듣습니다. 그죠? 대단하시네요.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식이라는 건데 그 지식이 생성되는 그런 과정들이 보면은 사실은 비즈니스가 먼저 있고 경쟁이 있고 그런 경쟁을 사후적으로 거기서 생겨나는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문은 발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문의 후행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보면은 뭐 거창한 얘기들 할 때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왜 석양에 우는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무슨 뭐 어디 신화에 나오는 얘기를 해겔이 한번 쓰고 나서 그냥 굉장히 유명한 부엉이가 돼버렸어요. 그죠? 이 얘기가 지금 뜻하는 바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얻는 이 지혜는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통찰력은 남들이 다 얻은 다음에 나 따라가면 나는 남을 따라가는 팔로워밖에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신정은 씨. 제가 오늘 송창원, 신정은 씨 이름을 외웠는데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통찰력과 지식과 이 실행력 이 세 가지 중에서 지식이 결국은 후행을 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성공을 위한 핵심 키워드 세 가지 중에 가장 후행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의 그 큰 흐름은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분쟁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추론되거나 더 발전된 이론도 있습니다. 반도체 라이프 사이클 에버리지 코스트는 뭐냐면요. 미국의 반독점법이 경쟁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아주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건 형법과 민법으로 합니다. 누구든지 반독점법으로 한 번 걸리면 최고 경영자 그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미국에서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사적으로 손해액을 어마어마하게 물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일본이 우리 씨앗을 아예 삼성 반도체를 말려버리려고 어마어마하게 가격을 덤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삼성이 들어오는 것은 결국은 경쟁을 하기 위함인데 그 경쟁을 막기 위해서 일본에서 반도체 가격을 덤핑으로 들어온다. 법무부가 당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똑똑한 경제학자들을 사는 거죠. 이거 좀 막아줘. 결국 어느 샤프한 경제학자가 만들어낸 이론. 반도체는 처음에는 수율이 낮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율이 높아져서 결국은 반도체의 평균 단가는 어느 시점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올바른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 반도체가 처음 나왔을 때 개발비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이것을 총 계산해서 그걸 평균으로 나눠야만이 올바른 평균 단가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덤핑을 치고 있는 이 가격은 사실은 이미 수율이 낮거나 한참이었을 때 우리는 본전 다 뽑았고 지금은 내려가는 거다. 그래서 그걸 평균을 하면 아직도 우리는 제대로 가격을 받고 있는 거다. 라는 아주 기가 막힌 이론을 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졌습니다. 또 두 번째,
양면성 시장적 특성과 가격 구조. 양면성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혹시 홍대 앞에 가보셨나요? 가보셨어요? 클럽에 가면, 저는 아직 홍대 앞에를 못 가봤습니다만 제가 듣기로 클럽에 가면 여자는 공짜, 입장료 없어. 남자는 입장료 있어. 세상에.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 근데 클럽이요. 물 좋게, 그거 뭐라 그래? 물 관리한다고 그러죠? 물 관리한다. 이거 학문입니다, 사실. 물 관리를 하는 방법은요. 이 클럽에 오면 진짜 빵빵한 여자들 만날 수 있어. 이 클럽에 오면 진짜 훈남들을 만날 수 있어. 라는 그 레퓨테이션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결국 이쁜 여자들을 먼저 물 좋게 한 다음에 남자들을 불러들이는. 또 뭐 그 반대도 있겠죠. 근데 이 클럽에서는 대부분 여자들을 무료로 입장시키고 남자들에게 그 돈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실은 나눠놓고 보면 남자가 낼 돈과 여자가 낼 돈을 남자가 다 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클럽 입장에서 봐서는 입장료가 여자와 남자가 가격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로 떼가지고 여자만 입장시키는 어떤 클럽이 있다고 해봐요. 그 클럽은 얘네 클럽이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나는 돈을 받아야지 돈을 버는데 입장료를 받아야. 쟤네는 공짜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우는 것은 일물일가입니다. 일물일가. 경제학에서는 개념적으로 가격, 수량,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데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수량이 정해져야 그래야만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남자에 대한 가격과 여자에 대한 가격이 따릅니다. 두 개가 동시에 결정이 돼야만이 여기는 되는 거죠. 이렇게 남자에 대한 가격과 여자에 대한 가격이 클럽이라는 곳을 유지하기 위해서, 클럽이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에서 양단에서 남자와 여자의 상품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를 양면성 시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하나 만들면요. 연회비 없어. 연회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상품권 옵니다. 어떤 때는 그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그냥 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어디서 돈 벌어요? 가맹점에서 봅니다. 그 사람들은요. 열심히 회원을 모은 다음에 카드 사용자 회원을 모은 다음에 가맹점 가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1000만 명 있거든? 이 1000만 명 니네 가게 오려고 하는데 너 나한테 뭐 해줄래? 이 사람들 오면 가격 깎아줘. 가맹점은 이 1000만 명 받기 위해서 가격 깎아줍니다. 그 깎아준 그 가격으로 이 사람들한테 가지고 거꾸로 풀어내는 거죠. 이렇게 신용카드도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구축하게 한 양단에 있는 거죠. 그건 일물일가의 법칙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배운 일물일가에 의한 경제학으로 이걸 풀어내려고 하면 이건 답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런 과정의 상문 이론이 후행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요, 크게 보면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지식은. 그죠? 저는 이 지식이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찾는데 급여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삶에 도움이 되는 핵심 키워드는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통찰력과 실행력은 이 지식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느 부분에다가 방점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사실은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 걱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걱정스러운 건 금요일 오후에 여기 오셔서
나의 휴식 시간, 주말을 여기다가 투자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지식 습득에 몰두하느라 아까 말했던 이 통찰력마저도 거기다 묻어버리지는 마셔라. 통찰력. 여기는 금융산업과 리스크, 금융인프라산업과 리스크 많습니다. 근데 얘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인트 있게 몇 가지를 자세히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2시 50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는 건너뛰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뒤쪽 개인과 리스크, 국가와 시장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필요한 얘기만 하면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은 많은 그런 불확실성들을 지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 불확실성은 리스크라고 그랬잖아요. 리스크. 그 리스크에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될수록 결국은 기회도 동시에 커지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지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습니다. 이 금융회사가 리스크를 해칭하는 과정에서 기회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지금 시간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한국은행은 2시간밖에 안 주더라고요. 여기는 보면 은행 중심의 자본시장 및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및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자금의 흐름이 변하면서 리스크의 구조도 금융산업 내에서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개 보면 간접금융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은행들 있죠. 은행이 간접금융시장입니다. 왜? 돈을 빌리는 사람과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서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만납니다. 그래서 간접금융시장인데 여기는 태생적으로 그 사람들은 중개만 해주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내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리스크를 해칭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비투라지도 있고 금리 수합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리스크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한 방법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은 금융산업에서의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직접 금융시장입니다. 직접 금융시장은 사실은 전문성이 우리가 잘 몰라서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또 리스크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은행 부분인데 비은행 부분이라는 게 여신 전문업. 여신 전문업이 뭔지 아십니까? 캐피탈, 신용카드, 리스 이런 것들이 다 여신 전문업입니다. 여기는 수신은 하지 않고 여신만 한다고 해서 여신 전문업입니다. 대부업, 여러분들 대부업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비은행 금융기관인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리스크도 그만큼 높다는 거죠. 거꾸로 뒤집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인프라 산업. 이 금융인프라 산업은 뭡니까? 금융이 잘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쳐주는 게 금융인프라입니다. 제가 아까 어디 근무한다고 그랬죠? 나이스 평가정보 CB연구소. 나이스 평가정보는 금융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리스크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 리스크를 저희는 가공을 해서 그걸 돈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런 서비스와 상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읽어보시기라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산업에서의 리스크.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것은 이제 의료보험에서의 리스크입니다. 요즘에 미국에 지금 연방정부가 셧다운 됐죠? 그렇잖아요? 그 셧다운된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의료보험, 오바마 의료보험 체계입니다. 근데 오바마 의료보험이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러느냐? 제가 이 차이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원래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의료보험회사가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프리미엄을 받고 이 사람들한테 의료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병원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게 보험산업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의 의료보험은요, 미국의 의료보험은 이 보험회사가 민간에게 이양이 되고 상업화가 돼버렸어요. 상업화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미국의 의료보험 크게 분류하면 HMO 방식과 PPO 방식인데, PPO 방식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건데요, HMO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HMO 방식이 뭐가 문제냐면요, 이 HMO 방식은 여러분들 혹시 주치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주치의? HMO 방식은 주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의사들한테 내가 너 이 환자 문영배 케어해주는 대신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불씩 줄게. 이 5불은 문영배가 니네 병원에 안 와도 내가 줄 거야. 그게 주치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영배가 앓게 될 리스트를 쭉 적어주면서, 그 병 리스트를 적어주면서 이 병에 대해서는 네가 5불씩 받는 걸로 다 책임져줘.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보험회사가 져야 할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의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거꾸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문영배 HMO 가입자한테 너 말이야, 너 항상 나한테 병원에 올 수 없어. 한 달에 2번만 와. 첫 번째, 두 번째 수요일. 그 외에는 예약을 안 받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첫 번째 주 수요일이 지난 다음에 감기가 걸렸잖아요. 2주 지난 다음에 예약을 해봐야 내 감기 다 나았습니다. 네 몸으로 떼오라거든요. 근데 그런 보험마저도 미국 사람들 20% 정도가 보험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봐보세요. 의료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로부터 고정보험료를 받고 병원한테는 야, 네 5불 하지 말고 내가 환자 가입자가 엄청 많으니까 너 4불만 받아. 또 다른 놈한테 가서 3불만 받아. 막 누릅니다. 또 저쪽 보험 가입자한테는 내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테니까 너 보험료 더 올려줘. 그래서 그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이겨요? 의료보험 회사가 이겨. 의료보험 회사가 상업 민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긴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료보험 회사는 그렇게 벌리면 벌릴수록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 구조 때문에 의료보험료가 점점 비싸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가입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본질이 뭔지를 아시겠죠? 개인에게는 리스크가 없는 큰 산업에서 국가는 리스크가 거의 없는 세원을 확보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강원도, 우리는 돈 갖다 바쳐도 잭팟 한번 터뜨릴 기회 정말 없습니다. 그죠?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도 국가는 거기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받습니다.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보험. 아니, 복권. 그 복권 참 요망한 겁니다. 잭팟을 터뜨릴 확률이 뭡니까?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서 그 벼락을 내가 맞아서 죽을 확률보다도 더 낮답니다. 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권이요, 리스크를 배열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나마도 이것도 사업성이 달라진답니다. 첫 번째 위에 게, 모든 사람들이 500원짜리 복권을 판다고 했을 때 사가지고 당첨이 되면 20억을 받습니다. 당첨이 안 되면 꽝이에요. 이거 기대값 500원입니다. 사람들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아서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을 위해서 이 복권 삽니까? 안 삽니까? 사봤죠. 사봤지. 당첨됐어? 하긴 당첨됐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 그렇습니다. 그래도 삽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것은 그 반대로 복권이 어떤 복권이냐면요, 500원짜리를 샀는데 당첨이 안 되면 1,000원을 줍니다. 당첨이 되잖아요? 20억 원을 토해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찬스인데 이 복권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삽니다. 이런 복권 파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복권 방식에 의해서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는 파생금융시장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들한테는 없습니다. 왜?
물어내야 할 돈이 너무 크거든요. 내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낮기는 하지만 한 번 발생했다 하면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 복권 안 삽니다. 그죠? 이거 나중에 제가 써먹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배우는 그런 그 지식이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쩌면은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그건 통찰력의 영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학문의 세계에서 그런 모순을 어떻게 학문화해서 또 나타낸 것도 있습니다. 이게 에쿼티 프리미엄 퍼즐이라는 건데요. 에쿼티 프리미엄 퍼즐은 우리가 말하는 리스키 애셋, 우리나라 주가 지수, 미국의 SP500 인덱스, 이런 것들이 다 리스크 애셋입니다. 주식들을 관한 거죠. 리스크 프리 애셋은 뭡니까? 리스크 프리 애셋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 그죠? 우리 소위 말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 그걸 주로 우리는 리스크 프리 애셋이라고 합니다. 네. 이 리스키 애셋 보유에 따른 대가. 리스키한 애셋에 대해서는 내가 그 리스크를 감내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주식 수익률이 리스크가 없는 국채 수익률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죠?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그 대가 크기가 경제학이나 파이낸스에서 말하는 그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만큼의 크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한 사람이 이 메라하고 프레스캇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저도 그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었네요. 왜냐면요, 메라의 박사 논문 커미티 멤버가 프레스캇이고요. 제 박사 논문 지도 교수가 메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그래서 그게 적정한 수준인지를 설명하려고 해가지고 미국의 100년 동안의 주식 수익률과 국채 수익률을 이용해서 프리미엄을 계산해 봤더니 불변으로 물가 이런 거 다 빼고요. 물가를 감안한 불변 수익률로 봤을 때 프리미엄이 5% 정도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를 가지고 이분들이 뭘 했냐면요. 그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위험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모든 것들. 사람은 경제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어. risk averse. 그걸 회피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런 성향들을 나타내는 그런 효용 함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효용 함수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효용 함수가 통상적으로 경제학에서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이 5%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설명하려고 했더니 설명이 안 된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보통 리스크 어버전을 숫자화해서 정도가 2에서 4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 2에서 4 정도의 수준을 써가지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5%가 설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봤더니 안 된 거예요. 한참을 못 미쳤어요. 한참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메라가 이걸로 자기 박사학위 논문인데 메라가 그걸 가지고 아무리 퍼블리시를 하려고 해도 81년도부터 4년 동안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저널 오브 모니터리 이코노믹스가 마지막에 85년도에 게재를 해줬어요. 그 전까지는요, 레퍼리들이 그 논문 심사하는 사람들이 너 계산 잘못했을 거야. 너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럴 리가 없어. 다들 그랬어요. 그걸 설득과 반복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걸 깨닫게 해준 거죠. 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설명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걸
에쿼티 프리미엄 퍼즐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 2013년입니다. 85년에 그게 퍼블리시 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이것을 경제학적인 이론, 파이낸셜 이코노믹스를 써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아 맞아 하고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을 아직 못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프리미엄, 주식 수익률, 이걸 인간을 경제학에서 디스크라이브하는 그런 효용 함수들을 가지고 설명을 못 해내는 겁니다. 이런 학문의 그 한계도 있습니다. 물론 한계가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 이 퍼즐이 풀리질 않았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도 그것을 설명을 못 해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리스크 프리 에셋이 과연 있냐? 사람들이 그 위험을 대한 태도가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아까 2에서 4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20 정도까지 높이면 설명이 가능했답니다. 근데 20이면요, 길 걸어가다가 발이 삐어가지고 다칠까봐 겁나서 방 안에 머무르는 수준이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수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 안 하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만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학문에 서로가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일반적인 컨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지식 습득을 하시면 결국은 동시에 지식과 통찰력이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모형은 현실을 반영해 부정한 측면이 있어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통찰력과 이론과 그리고 실행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극히 일부분,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많은 시간을 지금 투자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보시면 문제를 직시하는 능력, 이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훨씬 더 좌우합니다.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인과 리스크입니다. 에쿼티 프리미엄 퍼즐 얘기했었고요. 자, 삶에서 필요한 핵심 키워드를 제가 통찰력, 지식, 실행력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들 진짜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와서 금요일 날 오후에 스펙 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지식에 대한 갈망이죠?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인생의 전부인가요? 이름이 누구예요? 고종섭 씨.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아니죠. 성함 어떻게 돼요? 김정은 씨. 그럼 학생한테는 그럼 공부가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여기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직장에서는 아직은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있으면서 그 채용 커미티에서 10년 이상을 거기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우리 회사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력서를 내는 사람들 제가 제일 중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학점입니다. 학점. 왠지 아세요? 학점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학생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학점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과제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을 했느냐. 그거에 대한 척도가 학점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학점은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학점이 인생의 전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통찰력과 실행력. 이것들 지금 아까 말했던 지식하고 거의 동등한 반열에다 제가 지금 올려놨거든요. 물론 이건 제 주장입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차이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라고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특히 통찰력을 여러분들 공부에 몰두하면서 묻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지금 전해드리려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스스로 함몰되어 있는가? 세상에 제가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여기 와서 한국에서 조금 떨어져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정말로 놀랬던 게 이 판박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대학 입학제도인데요. 제가 다닐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더해. 응? 대기업 또는 공기업에 들어가면 행세하는 사회구조. 요즘에는 결혼도 못한다면서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옆에 있는 분들 잘 꼬셔가지고 직장 잡기 전에 미래의 배우자를 정해버리세요. 그리고 그 좋은 직장 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할 일 하면 되잖아요. 저는 한국은행 들어오기 위해서 재수 3수한다는 사람들 보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저 한국은행 때려치웠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은행 인천연수원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외부에서 바라본 한국은행입니다. 제 강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계륵입니다. 계륵. 계륵 아시죠? 먹자니 먹을 거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저는 한국은행이라는 직장이 개인에게는 그런 존재라고. 아니, 저는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계륵이 아닐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직원들한테 저는 우리가 조직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는 이런 지식들이 남에게 월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월급을 받기 위한 교육. 그리고 그 월급을 받기 위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또는 졸업하기 전에 휴학해 가면서 취업 준비, 인터뷰 연습. 그러고 나서도 직장 못 잡으면 어떻게 할 건데? 할 때까지 계속 해버려? 제가 아는 사람이 12년 동안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고시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리스크는 정말로 큰 거죠. 그죠? 우리 리스크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틀을 깨는 데서 오는 이런 리스크가요. 사실은 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깨고 나오셔야 됩니다. 뭐 여기 지금 대안은 없는가 해갖고 분당 무슨 수제비 강화무게 사장님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제가 지금 중앙일보 이거 프린트해 왔습니다. 이거 그냥 말씀드리면은 하루 120인분만 파는 연남 수제비 강동진 사장님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거 9월 23일자인가 그러는데 정말로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다 접고 망하고 나서 수제비를 아주 적은 돈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이분이 거기서 수제비 레시피를 1000번을 바꿨었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느라고 뭐 2년, 3년 걸렸다고 그래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2년, 3년 한국은행에 들어오기 위해서 쌓는 그 열정을 통찰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정력을 집중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은행이요,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데 그분들 정년퇴직이 하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세자인데, 세자. 집으로. 정년퇴직하기 전에도 끝나고 나면 집으로. 우리 인생 100세입니다. 100세.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 연대에 맞는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직장에 매몰되면 그것들을 놓쳐버리는 수가 아주 많습니다. 다른 예들도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기업보다 내 꿈 이룰 벤처를 선택한 UV족,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 있습니다. 가장 최근 기사인데 이분은 오스트리아에서 여성 기업인으로 10대 여성 기업인에 오른 한국 사람입니다. 전미자 대표라는 분. 이분이 오스트리아에서 어떻게 해서 10대 실업인이 됐는지에 대한 기술이 여기 있습니다. 이분은 모든 기준이 재미였습니다. 재미. 이분은 초밥집을 운영을 해서 그렇게 많은 부자가 됐었는데요. 이런 기사들을 한번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삶에 대한 성공의 조건들이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 한국은행, 금감독원, 삼성. 그건 젊었을 때 한때의 기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 갈 수 있으면 또 가면 좋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리스크에다 걸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갈 데 많습니다. 꼭 직장을 가야만 됩니까? 버핏이요. 버핏이 9월 19일 날 여기 조지타운인가? 그 대학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때 학생이 어떤 데다가 투자를 해야지 돈을 잘 벌 수 있는지를 설명 좀 해주세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요. No, it's a terrible mistake to think you have to have an opinion on everything.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버핏이 자기가 그래도 나름 친하다는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얼마나 부자예요. 그러나 그 빌 게이츠가 자기한테 컴퓨터 산업에 대해서도 설득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컴퓨터 산업을 잘 몰라. 내가 아는 것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껌을 씹을 거고 앞으로도 음료수는 마실 거다. 내가 아는 건 그거야. 나는 그래서 그쪽에다가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학교가 원하는 대로 대학 입학에 필요한 모든 조건대로 다 알 수는 없어요. 포트폴리오가 왜 똑같아야 됩니까? 그러면 똑같은 자리를 놓고 똑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심플해요? 일상에서 사람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과 여. 그죠? 또 지역별 출신에 의한 구분, 종교적 신념에 의한 구분, 정치적 신념에 의한 구분,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평상시에 잘 생각 안 하는 게 있는데 급여를 주는 사람과 급여를 받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는 그런 교육들이요. 사실은 다 지식도 급여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타깝게 내가 급여를 주는 사람이 돼볼 기회. 그걸 거기다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급여를 주는 사람이 돼볼 기회를 저는 좀 경강부회하는 느낌은 있지만은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또 얘기할 텐데요. 결국 우리는 급여를 받기 위한 교육 훈련만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버핏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남들보다 모르는 거 더 알아야 학력고사 만점 맞는 거야. 학력고사
뭐 얼마 차이 가지고 학교 이름이 바뀌고 말이에요. 그죠?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습니다. 이 공무원 일단 합격하고 나면 정년까지 일단 보장하죠. 근데 물론 공무원이 천직인 분들, 그리고 그게 너무 좋은 분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공무원은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일반 기업보다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리스크는 굉장히 없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와 리턴에는 굉장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 그죠? 그럼 기대값은 높은데 위험은 낮은 직업도 있을까요? 있나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통찰력이 발휘되어야 할 그 시점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붙이고 싶은 게 성장의 3요소. 여기 저 국민계정 강의 들으셨던 분들 중에 보면 성장의 3요소. 노동, 자본, 생산성 향상. 그죠? 세 가지인데 지금은요, 기계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대신을 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혁신에 의한 성장 기여도가 사실은요, 자본의 성장 기여도에 붙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노동에도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 기계를 자본이 사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리턴을 많이 받아가게 되는 거죠. 더 상대적으로. 그죠? 여기 한번 볼까요?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똑같은 강의에서 며칠 전에. 그게 문제가 뭐냐? 결국은 그분도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봐요. Income inequality is a growing problem. 프로핏 마진이요. 터리픽해요. 지금까지 역사적인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아. 결국 자본을 가지고 고용을 하는 사람들이 배당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우리나라 속담에 99섬 가진 지주가 머슴의 한 섬을 탐낸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왜? 그놈을 채워야 100섬이 되거든. 여러분, 지주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머슴으로 계속 살 건지. 아직도 머슴도 아직 안 됐잖아, 그치? 머슴으로 계속 살아갈 건지는 여러분들 선택의 문제입니다. 명심하실 것,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 너무 다릅니다. 잊지 마세요. 저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얘기하려고 왔어요. 리스크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회피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리스크는 데인저러스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퀘스천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겁니다. 물론 제 인생은 제 거고요. 적어도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결정권은 스스로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나는 조기 정년퇴직도 해야 되고, 그죠? 내가 원하지 않게 나는 회사에 출근해서도 정말로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 교육받은 대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내 인생, 내 스스로 한번 정해보세요. 여기 어느 경제학자 이야기인데요. 이 경제학자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문영배입니다. 제가 그것만큼은 내가 여기다 못 쓰겠더라고. 문영배인데. 제가 87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87년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86년 여름에
제가 가고 싶은 직장 12개를 골라가지고 제가 그 직장의 인사 담당자들을 다 만났습니다. 물론 한국은행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들은, 당신은 이 회사가 나중에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뽑는데, 저는 제 평생을 바칠, 내 평생을, 청춘을 불태울 나의 삶의 터전을 찾고 있다. 여러분들이 왜 내가 내 인생을 여기에 와서 불태워야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반응이 각각인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은 럭키 금성입니다. 인사과장이 제 얘기를 듣더니 놀라서 잠깐만 기다려 그래.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인사부장이야. 당신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봐. 저한테 따라오래요. 날 패려고 따라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상무님, 이 친구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상무님이 자기 명함을 꺼내가지고 거기다 적어주면서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와야 돼. 그게 기억나는 반응 중에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을 방문했을 때 얘기인데 당당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 한번 해봐라. 얘기 듣다가 저 깨갱깨갱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한국은행은 지원하기 위해서 미니멈 성적 리콰이어먼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적을 어느 정도 최소 수준을 채워야 그 다음에 시험을 볼 수 있어. 응시 자격을 주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시험 응시 자격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제가 한국은행에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분 답이 반올림 하면 되겠네. 반올림. 제가 만약에 한국은행에 와서 그걸 스스로 묻질 않았다면 저는 모집 요강을 보면서 내가 학점이 안 돼서 저는 지원을 안 했을 겁니다. 물론 그랬으면 더 잘 됐을 수도 있는데 참 엉뚱한 얘기하고 있네. 한국은행 안 왔으면 훨씬 더 잘 됐는 누가 알아요. 그죠? 제 얘기는, 여기서 메시지는 여러분들 삶을 스스로 결정하시라. 여러분들이 나서서 결정을 안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삶 스스로를 스스로 존중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없는 그런 도전은 참 무모한 거죠. 제가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어느 회사에 가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용기와 도전을 줘서.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당신이 강의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직종이 다르잖아요. 거기서 들은 그 얘기로 자기는 용기와 도전을 갖고 그 직장을 과감하게 때려치우고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좀 굉장히 놀랐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불은 지르지 말아야지.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그 도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통찰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 지식, 그리고 실행력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가 그러면은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간단하게 하고 한 5분 안에 끝내고 그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국가는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응원해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아까 저 위에 있는 그래프가 뭐였냐면요. 위에 있는 그래프가 뭐예요? 어디 할 때 제가 얘기했죠? 역복권. 역복권, 아무도 안 사는 복권. 왜? 저 마지막에 있는 저 어마어마하게 물어내야 되는 20억 원. 그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 맞아서 죽는 것보다도 더 낮은 확률인 저것이 두려워서 내 앞에 있는 저 리턴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그게 역복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계속 직장만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저는 혹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타나지도 않을 그 리스크. 아니, 그런 리스크가 사실은 많습니다. 망해서 진짜로 고생하는 것들 많아요. 고생하는 그런 경우가. 그런데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아래, 지금 이거 skew to the right. 그 리스크, 저 끝에 있는 이 리스크를 잘게 쪼개서 리스크는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리스크를 잘게 쪼개서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질 수는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 모두 이 젊은 사람들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스크를 쪼개서 각자가 져야 할 그런 부담이 적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에 나설까?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시스템 중에 보면은 제가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네거티브 시스템과 포지티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혹시? 이거 상식 문제 직장에 나올 것 같은데. 네거티브 시스템하고 포지티브 시스템은 뭐냐면요. 네거티브 시스템은 네 마음대로 니네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정한 거 이것은 안 돼. 포지티브 시스템은 니네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허가한 놈만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은행 산업은 포지티브 시스템입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만 은행업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교통 시스템, 유턴, 좌회전 하라고 하는 데만 할 수 있어. 그죠? 미국은 유턴,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유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데서만 안 하면 돼. 그게 포지티브 시스템. 아니, 네거티브 시스템. 우리 것 교통 통제 시스템, 포지티브 시스템. 결국 국가의 시스템은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는 그 플레이어들, 참여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태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국가는요, 우리가 도전을 하는데 그 도전에서 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리스크의 다운사이드입니다. 그죠? 그 다운사이드의 리스크를 줄여서 개인이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가요, 예를 들어서 소구권의 제한이라는 굉장히 상식 문제에 잘 나오는 문제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소구권이라는 게 뭐냐면 공무원 시험에 상식 문제로 많이 나온답니다. 이게 소구권은 내가 빚을 졌는데, 아파트를 담보로 빚을 졌다고 해봐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10억을 빌렸는데 나중에 내가 사업에서 망해가지고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이 뺏어갔는데 그걸 갖다가 처분을 해놓고 보니까 8억밖에 못 받았어. 그럼 은행은 2억을 손해봤잖아요. 그죠? 그 2억을 개인한테 너 담보로 내가 해결이 안 됐으니 너 2억은 다시 내놔 하는 게 소구권입니다. 내 재산을 받을 권리, 이게 소구권이에요. 근데 이 소구권을 미국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가. 그래서 집을 살 때 돈을 빌려가지고 모기지를 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더 내렸어요. 그 대출보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주. 모든 주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워커웨이 해버립니다. 너 가져. 은행. 왜? 소구권을 제한받기 때문에
내가 더 낮아진 가격으로 내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국 개인 사업자들이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은행은 네 사업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마 너 아파트 담보로 맡겨. 맡겨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나는 망했어. 빚 계속 갚아야 돼. 근데 기업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기업한테는 거기는 뭐 청산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가 채권자들이 해서 막 다 그냥 해주는데 개인한테는 안 그래. 조금 생각해봐야 문제인 것 같아요. 창업 리스크를 더 줄이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보면은 아까 여전협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벤처에 대한 투자가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투자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화 될 때까지를 벤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쪼개면 우리가 리스크를 아까 같은 역복권을 피할 수 있냐면요. 사업이 좋은 내용이면 그것을 거래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사업만, 아이디어만. 그래서 아이디어 대회를 열어서 개인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것을 사업하는 것을 또 거래하고 그래서 리스크를 거래할 수 있도록 쪼개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결국은 혼자서 져야 할 리스크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어지는 그래서 그런 역복권이 skew to the right distribution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참여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 리스크를 거래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것을 거래하는 것이 그 거래에 참여자가 늘어납니다. 저는 국가가 그런 제도를 자꾸만 많이 개선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나가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직장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금도 더 많이 걷게 되는 거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업 열기가 불처럼 솟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장표를 접어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그 장표에는 없는 이 고전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옛날에 해화동에 고가도로가 있었는데 그 고가도로를 타고 가면은 해화동 성당에 크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굉장히 궁금해했었거든요. 목사님들은 이런 설명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이런 사람이랍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참고로 저 비종교인입니다. 교회 안 다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은 나한테 열심히 응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듣는 말을 구사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 선생님, 부모. 그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하고 있는데 그 응답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 얘기한다면요, 여러분들 죽으면 천당 갑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죽지 않아도 이 세상에 내가 살아도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소통하고. 어쩌면 왜 제가 이 말을 굳이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370명이 이 자리에 오셔서 왜 제 얘기를 들었을까? 왜? 저는요, 조금 건방지긴 하지만 저 같은 문영배 이 미천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그 말에 대한 답이 여기에 녹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통찰력, 지식, 실행력 말씀드렸습니다. 지식 습득하느라고 통찰력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